예, 어젯밤 경기장 밖에 붉은 악마들도 밤잠을 잊은 채 선수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영동대로에서 목이 터져라 선수들을 응원했고 기적 같은 승리의 기쁨은 16강 진출이 좌절된 아쉬움을 씻어내고도 남았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거리 응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붉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수들 움직임을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시선은 전광판에 꽂힌 채 전후반 90분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했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김영권의 선제골이 옵사이드로 판정되자 숨죽인 광장. 비디오 판독 끝에 골로 인정되면서 축제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터진 손흥민의 꿈 같은 쐐기골. 광장의 열기는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진짜 다 얼었어요. 여기 다 같이. 솔직히 정보 사람 많거든요. 다 같이 안 너무 좋아요.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넘을 수 없는 벽 같았던 고기를 넘어선 간격이 큰 만큼이나 16강 탈락의 아쉬움도 진했습니다. 그런 경기력을 1차전이었던 스웨덴전부터 좀 보여줬었으면은 예선 통과라는 그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알기로 아시안컵 남았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도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이번 월드컵. 시민들은 내년 아시안컵과 다음 월드컵에서 선전을 기대합니다. 독일전에서 잘했지만 이제 4년 뒤에는 전체적으로 좀 더 준비 많이 하고.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만큼이나 한국팀의 승리를 기뻐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인데 같은 시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완패해서 탈락 위기까지 몰렸다가 우리가 독일을 꺾어주는 바람에 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멕시코에 부는 한국 열풍, 그 현장 속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김영권의 득점에 이어 손흥민의 쐐기골이 터지자 광장에서 응원하던 멕시코 응원단도 러시아 현지에서 스웨덴전을 보던 멕시코 관중들도 한국을 외칩니다. 스웨덴에 3대0으로 졌는데도 한국이 독일을 꺾어주는 바람에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멕시코. 이때부터 멕시코 응원단 주변 한국인은 누구라도 나라를 구해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목말에 태워져 어디론가 끌려가고 행가래가 쳐졌습니다. We were like, Korea, please help us. Please help us. Korea, and they did. And you know what? Korea, te amo. Corea, te amo. Corea. Gracias, Corea.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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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a. 그래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멕시코 응원단은 한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대사관 공사들에게 멕시코 전통 모자를 씌워주고 목말을 태웠습니다. 외교 차관이 축구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해왔어요. 고맙다.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가서 우스갯소리로 며칠간은 교통신호 위반해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봐주지 않겠냐 하는 정도로. SNS 등 인터넷도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승리로 지옥에서 천국을 오가자 집에서 응원하던 멕시코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멕시코 유니폼을 입고 가슴에 손을 올린 사람들. 화면에서는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손흥민의 얼굴이나 태극기를 합성한 멕시코 국기를 만들어 올렸고 조현우를 성자에 비유한 그림 등 각종 패러디물들도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멕시코 최대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는 로고를 아에로코리아로 바꾼 사진을 올리고 한국행 항공편을 2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과 대사관에 선물 공세가 이어졌고 한국 직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음식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다음번엔 16강 꼭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외신들도 깜짝 놀랐겠지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의 종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전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 전 세계 언론들도 일제히 놀라움을 쏟아냈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투지를 불태운 한국 선수들의 집념의 승리라는 겁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김영건과 손흥민이 국민 영웅이 됐다며 이들의 활약상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독일이 26개 슈팅을 시도하고도 한국 골키퍼 조현우를 뚫지 못했다며 한국의 승리에 주목했고, 중국 관영 신화망도 한국이 독일 전차를 전복시켰다며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패배 요인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독일 팀의 부실한 전력 보강과 승리에 대한 오만함, 팀원 간의 불화 등을 패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브라질 폭스뉴스 공식 SNS는 웃음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를 반복해 올리며 강력한 라이벌 독일의 탈락을 반겼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출범한 드루킹 특검 수사가 시작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곧바로 이번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는 동시에 관련이 있는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변호사 2명도 입건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마스크를 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지만 아니 질문을 하게 해주셔야죠. 김경수 지금 지사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특검에 모든 걸 털어놓을 건지 진술 의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첫날인 어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 소환에 앞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드루킹 일당 4명의 수감 공간을 압수수색해 서신과 메모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드루킹의 경공모 카페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입건하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이던 이 두 변호사가 특검 수사 초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의 핵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특검 측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 검토 결과 댓글 조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인사청탁했던 대상자 들인 점 때문에 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수홍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물어볼 게 상당히 많겠죠. 오늘 조사는 몇 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7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정은 넘기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조금 전 특검 측으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 특검 수사를 별러왔던 만큼 오늘 어떤 진술을 쏟아내고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특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과 그 측근들을 시작으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이 전공법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검이 드루킹과 그 측근 수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이 사건의 출발점이죠.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이 매크로의 구축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졌고 또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의 관여 여부 등도 특검이 규명하려는 핵심 의혹입니다. 이 오늘 드루킹 일당 4명 외에 경공모 회원인 변호사
2명을 새로 입건한 것도 특검이 이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예, 김 기자 얘기한 변호사 2명, 이 2명의 변호사는 드루킹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인물들입니까? 네, 이 드루킹은 매주 수요일마다 외부 전문직 인사 7명, 그러니까 7인방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통해 자신이 이끄는 경공모의 주요 결정 사항을 내렸다고 저희 뉴스9에서 단독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변호사 2명은 이 전략회의의 멤버들입니다. 또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어서 이 수사의 핵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도 비 피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틀째 장마 전선이 머문 영남과 호남에서는 담장이 무너지고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해안도로입니다. 도로 아래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돌과 흙더미는 주택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로가 지금 위험하지 제일로. 도로 저거 원백 이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이거 조금만 비가 더 오면 다 무너져 버리지. 전남 해남군 선두마을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택 13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는 오늘 하루만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거제 200mm, 남해 176.5mm, 정남 강진 165mm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가슴까지 찰 정도였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 정도로 이 지역이 물이 찼어요. 달리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휘청거리더니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를 받은 뒤 3중 충돌 사고를 냅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빗길에 그대로 반대편을 넘어들어갔어요. 진행 방향에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창원에서도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받아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장맛비가 강풍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은 오늘 하루 항공기 200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딸과 부인에 이어 일가 중 4번째 수사 대상이 됐는데 조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취재진들 앞에 나타납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된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조사로 2딸과 부인에 이어 조양호 회장도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상속세 탈루와 횡령 배임 등 크게 3가지. 2002년 사망한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고 그룹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 방식으로 회사에 200억 넘는 손실을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소송비를 조 회장이 회사 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는 한 차례, 부인 이명희 씨는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울산의 한 항구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이 장면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이 어선을 몰고 와서 침몰 직전에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자동차가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어선 한 척이 자동차에 바짝 붙어 있고 남성 3명이 망치로 자동차 유리를 깹니다. 칼로 안전벨트를 끊고 운전자를 어선으로 옮깁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119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지난 18일 저녁 6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신리항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 자동차는 이 콘크리트 기둥을 받고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그래도 깜빡이 불이 약간 반짝거린다면서 차가 날아가면 바다로 막 날라삐대. 사고를 목격한 김을석 씨와 박진화 씨는 항구에 있던 어선을 몰고 달려갔습니다. 밧줄로 자동차와 어선을 고정시켰고 뒤따라온 어민과 주민들은 망치와 칼을 전달하며 구조를 도왔습니다. 급하게 유리를 깨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마침 지나가는 배에 접에서 망치를 던져주더라고요. 김을석 씨는 깨진 차 유리에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바다는 뭐 수상대 보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도 없어서 일단 사람을 구하자 그런 마음에. 수면제를 먹었다가 의식을 잃었던 승용차 운전자 42살 윤모 씨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촌마을 주민들의 지혜와 협동 정신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처벌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의미이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6년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분류된 인원은 무려 2,700여 명.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 180여 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앞으로 처벌 대신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고 저는 얼굴도 다 알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해두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명 다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다수 의견을 통해 처벌보다 대체 복무가 국가 안보와 공익 실현에 더 도움이 되고 병역 기피자 증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헌재는 병역 회피자를 처벌하는 88조 1항 규정에 대해선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 기피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입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복무 기간을 얼마나 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대체 복무안은 모두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맡을 업무는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에서 2배입니다. 육군 현역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42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겁니다. 24개월인 사회복무요원이나 26개월에서 34개월을 근무하는 산업요원보다 더 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총기 소지를 거부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요원이 받는 기초 군사훈련은 다른 교육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대만처럼 합숙을 하도록 한 법안도 있습니다.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체 복무의 난이도를 현역 복무 또는 현역 복무 그 이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의원 입법안과는 별도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형래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북한 비핵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자신만만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은 서두르지 않고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VID 조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장을 떠날 수 있다며 북한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조치를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다코타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를 칠면조 요리에 비유하면서 비핵화를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를 서둘러 꺼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서두를수록 나쁘고 더 오래 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had the meeting. We had a great relationship. We had a great chemistry together. 미북 회담 이후 후속 회담이나 미사일 실험장 해체 같은 조치가 없는 북한에 대해 일단 자발적인 이행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 범위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CVID를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장을 떠나겠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압박했습니다. Should North Korea not commit to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process, would you commit to walking away from the negotiating table? Yes, the president's made that very clear. 또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선 머지않은 미래에 넘겨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들어서 바깥 일정들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어서 왜 그런가 관심이 쏠렸는데 청와대가 어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방문 이후에 과도한 일정으로 몸살 감기에 걸렸다는 건데 이렇게 공개한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공개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보안 규정은 총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당장 내용이 밝혀졌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1급 비밀, 그리고 내용 누설 시 국가 안전 보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2급, 그리고 3급은 내용 누설 시에 국가 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경우입니다. 궁금한 것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이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인데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대통령의 상태가 알려질 경우에 국가 안전 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통상 2급 비밀로 지칭하는 건데요. 이것은 경호실 의무대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또 분류한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아프다는 걸 저기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같은데 전직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링거 투혼 속의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상세히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재임 시절 폐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퇴임 후 회고록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4년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뇌경색 증상을 보인 사실이 8년 뒤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로 누적이나 감기 몸살 같은 가벼운 병세는 공개를, 비교적 무거운 증상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니까 몸이 아플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외국 정상들의 경우도 돌아보면 건강 상태에 대한 보도를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 정상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 정상들도 마찬가지로 선별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건강검진 기록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50대 중년 남성으로서는 이 탁월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2014년 말에는 이 주치의가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오바마 대통령의 인후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질병에 관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전문성 있는 주치의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반면 이 철저하게 비공개에 붙인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재선이나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척추 통증, 대장염, 전립선염 등을 자신의 병력을 끝까지 숨겼고요. 부시 대통령 역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재임 기간 동안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내 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대통령의 경우는 더 그런 것 같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의 현실을 집중 보도하는 시간. 오늘은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보통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은 온종일 그리고 빨간 날도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렇게 벌어도 한 달 평균 2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손에 쥔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329만 원이니까 한참 모자르지요.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쏟아질 법도 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임형회 씨가 빵집으로 출근합니다. 가게의 불을 켠 시간은 아침 6시 40분입니다. 반죽을 시작하고 밥까지 빵을 만들어내지만 다른 직원은 없습니다. 혼자 일하는 탓에 주방에서 빵을 만들다가도 이렇게 손님이 오면 직접 밖으로 나와 응대해야 합니다. 자정쯤에나 문을 닫지만 높아진 인건비 탓에 직원을 다시 쓸 엄두가 안 납니다. 가게의 얽매이니 다른 생활은 없습니다. 휴식 자체가 사치예요. 이거를 이익이 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김영남 씨가 주문 전화를 받고 능숙하게 닭을 튀깁니다. 퇴근은 새벽 1시 반. 알바생은 단 한 명만 두는데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힘들어도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쓰고 내가 한 3사람 목을 해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은식 씨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가도 손님이 오면 뛰어나가야 합니다. 한때 3교대로 운영했지만 인건비 부담에 못 이겨 작년 말부터 야간 알바 1명만 씁니다. 본인이 더 일하고 주말엔 아들, 딸이 가게 일을 돕습니다. 손에 쥐는 돈도 시간도 부족해 가족 외식은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가족하고 이렇게 식사라도 하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 부진과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지갑과 행복이 동시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의 불황은 단순히 식당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자녀들 교육이라는데 학원과 분위기도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불황의 그늘이 얼마나 짙어졌는지 조금은 짐작이 되시겠죠. 계속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동대문 의류상가입니다. 손님이 드문드문합니다. 패션업계 성장률은 지난해부터 마이너스대로 돌아섰습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늘어갑니다. 하나도 못 파는 날도 있습니다. 팔면은 2, 30만 원 팔면은 한 5, 6만 원 떨어지는데 요즘은 10만 원 팔아가지고. 학원가에도 찬바람이 붑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원 수는 1년 새 약 700곳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덩달아 학원 강사 수도 1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자녀 교육비에도 지갑을 닫고 있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이 교육에 관련된 지출들을 꽉 잡고 계셨는데 작년 이후로는 급감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비는 한산하고 객실은 비었습니다. 숙박업소들도 최악입니다. 여러 원인이 겹친 탓이지만 숙박업소는 4년 새 3천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생태계를 유지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영업 경기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 경기의 가늠자인 자영업이 곳곳에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내 사랑 불투정 마음 싣고 내가 그리고 언제나 나만의 예, 73살의 남편이 50년 전 결혼하던 날 아내에게 불러줬던 노래를 불현듯 기억해냅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치매에 걸렸지만 이 아내만은 알아본다고 합니다. 불편한 대로 걷고 밥 먹고 책을 봅니다. 아내 일손을 들어주려고 걸레질도 하고 세탁기를 돌립니다.
이 모든 게 아내가 지성으로 수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잘 하시니까 제가 끝까지 희망을 안 놓을 겁니다. 4년 전 부산에서 자기 이름과 주소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발견됐습니다. 딸이 아기를 낳아서 입원해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 끝에 병원으로 안내했더니 할머니는 보따리를 풀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먹어라. 보따리엔 미역국, 나물 반찬, 흰밥과 이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듯 치매도 이겨내는 것이 부부사랑, 자식사랑인가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에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치매가 가장 공포스러운 사람은 이제 막 치매에 빠져드는 노인들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 레이건은 10년간 치매로 투병하다 지난 2004년 사망했습니다. 그는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인생의 황혼으로 여행을 떠난다면서 앞으로 겪게 될 고통에서 아내와 이 가족을 구할 수 있기를 소원했다고 합니다. 치매로 모든 게 희미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기억은 가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66%가 가족이라고 답했답니다. 그중에서도 자녀를 많이 꼽았고 특히 첫아이 출산을 기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가족의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치매 노인을 돌보느라 가정이 결단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돈과 인내심이 바닥 나야 끝나는 일, 그것이 바로 치매 환자를 둔 가정의 숙명입니다. 이제 그 가정을 지키는 일에 나라가 나서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6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치매의 기억이었습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밤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주말인 모레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도 남부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장마전선은 남해안 쪽에 머물렀다가 내일 밤사이 차차 북상하겠습니다. 또 내일 낮 최고 기온은 곳곳이 30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29도, 대전, 전주 31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또 아침 최저 기온은 곳곳이 21도 내외로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전국에 비가 확대돼 현재로선 일요일과 월요일까지도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오늘 새벽 축구를 보면서 저는 누구도 믿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이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